이제 한국의 중화공업화예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테이크업, 점프업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몽골 경제에서도 이 중화공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몽골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리딩 섹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중화공업 배경과 목적, 그다음에 경제 전망과 목표 2장까지 할 겁니다. 그럼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일단은 1973년도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 한국은 이제 100억 달러 수출을 하겠다. 1인당 1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높이겠다.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하면서 그 기본적인 정책이 중화공업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중화공업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선언은 한국에 굉장한 쇼크였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공업개발위원회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중화공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어,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할 텐데, 중화공업의 특성이 뭐냐면 자본이 집약적이에요. 자본을 많이 써야 돼요. 자본 스탁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술이 고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었고, 그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 이게 수요를 일으키는 힘이 더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공업에 비해서 중화공업이 그게 훨씬 더 강하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부가가치 개념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산업 경제적 의미에서 중화공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럼 자본 장비율이 이제 자본 지역적이라고 했죠? 자본 장비율로 그거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자본 장비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본 스탁을 근로자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됐어요? 근로자 한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인 거죠. 자본 장비율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은 이런 그 기술이 높고 또 자본이 또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자본 장비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중화학공업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도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되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가 되는 아,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자본 장비율인 거죠. 한번 볼까요? 자본 장비율, 자본 집약도 같은 말입니다. 자본 노동 비율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산업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이 제조업 평균을 100으로 했는데 100보다 높은 산업들이 어딘가가요?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 화학, 운송 장비, 기계. 이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요. 이거보다 낮은 데는 어때요? 나무, 섬유, 의류 신발, 전기, 고무, 가죽, 가구. 이건 경공업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의 자본 집약도가, 자본 장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은 고부가치 산업이다 이거예요. 부가가치가 뭔데? 부가가치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부가가치란 말은 영어로 value added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총산출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발을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총산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gross output, 아웃풋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중간 투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발은 뭐가 필요해서 고무도 필요하겠고, 끈도 필요하겠고,
또 깔창도 필요하고 이런 중간 투입이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올 거니까 그 비용을 빼고 부가된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가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잠깐 설명하면 여기 지금 섬유 어? 를 만드는 이제 저기 기업체가 있어요. A씨라고 하는 것은 사장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사와요. 원단을 이제 100원어치를 사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150원에 가격을 매겨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어요. 그럼 A씨는 어때요? 5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원단 판매자가 100원을 가지고 지금 뭐 100원보다 훨씬 적은 가치를 가지고 이제 했겠지만 이것도 부가가치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가된 가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공업에 비해서 중화학공업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았다. 그 부가가치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거다. 그러려면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 연관 효과가 높더라 이거죠. 제가 이 산업 연관 효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중화학공은 기본적으로 기계를 포함해서 소비재를 만드는 공업이 아니라 생산재를 만드는 공업이에요. 다른 산업과 산업 연관도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이 맨 위에 있는 이 산업이 선도 산업이면 이 위에 후방에 있는 산업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산업 연관 효과가 있어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선도 산업이 이제 이렇게 이 뒤에 있으면 이 산업 이 산업이 이제 이게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잘 발달되기 위해서는 고무 나지는 유리라든지 철강 이 부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업도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 연관 효과가 이 중화학공업에서는 매우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유의 소득 탄력성이 매우 좋아서 이걸 보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높지요. 오른쪽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철, 금속,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이게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확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겠죠. 제가 소득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이런 거예요.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가 되면 이것이 바로 수요량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델타 Q는 수요의 변화량이고 Q는 수요량. 델타 I는 소득의 변화량이고 I는 소득이에요. 소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얼마만큼 수요의 변화가 주는지 이걸 측정하는 것을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같은 소득을 벌어들여도 수요가 훨씬 더 높겠다. 이게 이제 소득 탄력성. 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중공업과 경공업을 보니까 훨씬 더 중화학공업이 높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학공업 경제적 전망과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치프레이즈 이때 당시 73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 그다음 1인당 GNP 1000달러 목표. 더 나아가서 마이카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10년 내에 달성하겠다. 이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대외 의존을 지양하고 국제 수지를 균형시키고 자립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캐치프레이즈였죠. 근데 그 전망을 보면은 1981년에 1인당 GNP가 983달러, 거의 1000달러죠. 그다음 수출이 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달러. 딱 전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망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지금 중화학공업이 70년 초기에 36.2%에서 81년도에는 45.8%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이 한국 경제가 그렸다는 거죠. 대단한 체제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거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중간고사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픈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파일을 보시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출발 조금 지연됐는데 지금은 지금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텐데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한 것을 잘 들으셨죠? 네, 네. 감사하고 10월 13일이 중간고사니까 그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어, 달마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